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이었죠.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찬 시멘트 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건 익숙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어젯밤에도 술 마시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방문 틈새로 소주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우리 식당은 30년째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메뉴도 30년째 똑같았죠.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이 얼굴로 확 올라왔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요즘 기침이 자주 났습니다. 파를 썰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도 이 시간도 모든 게 30년째 똑같았습니다. 6시가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이쳤습니다.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야채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떡집 할머니. 모두 저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냐고요? 먹었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경이었습니다. 돈 좀 보내달라는 전화였죠. 애들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이번 달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 막내딸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먹었냐고 묻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은주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4시 장사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3달 전부터 속이 쓰리고 아팠지만 계속 미뤘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돈 아깝다는 핑계로 병원 차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 기침이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말기라고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반년, 180일,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남편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파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방 한쪽 서랍에서 낡은 흑백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식당 문을 열어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6개월이 남았든 6일이 남았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진단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딸들에게도 시장 아주머니들에게도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을 받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치가 쓰리고 등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꽉 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통제를 몰래 먹었습니다. 화장실에 숨겨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꺼내 먹었습니다. 약을 삼킬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큰딸 미경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웬일로 얼굴을 비춘 건지 반가운 마음에 국밥을 끓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더니 대답 대신 통장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 등기권리증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미경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자기 거 아니냐고요.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지 않겠냐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기만 했습니다. 미경은 제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아내고 권리증을 확인했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식당에서 꺼진 불 아래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뭐였을까요? 큰딸에게 저는 그저 재산일 뿐이었을까요? 30년을 키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낸 게 이것뿐이었을까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으니까요. 약해지면 안 됐으니까요. 며칠 후 은주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며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며 휘청거렸습니다. 은주가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욕을 퍼부었습니다. 밥이 왜 없냐고 집에 와서 밥도 못 먹냐고 소리쳤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식은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왜 멍하니 있냐고 할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30년간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삼키다가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또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23세 신부,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던 어린 여자. 그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도망가라고.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행복은 여기 없다고.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 5개월 반쯤 남았을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패였고 뺨이 푹 꺼졌습니다. 이러다간 금방 들킬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가기 전에 화장을 했습니다. 평생 화장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분을 발라 핏기 없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주문을 받고 밥을 퍼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제대로 쉬고 있냐고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요즘 좀 바빠서 그렇다고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요. 통장을 꺼내 잔액을 봤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 큰딸 미경에게 줄 돈을 떼어놨습니다.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미경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딸이 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와 귀금속 가게로 갔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낀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이 굵어져서 이제는 빼지지도 않았습니다. 비누를 바르고 억지로 빼냈습니다. 손가락이 벗겨져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반지를 은주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막내딸에게 줄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껏 차렸습니다. 제육볶음에 된장찌개, 김치에 나물까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덜 취한 편이었습니다.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 좀 잘해달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반찬이 짜다고 밥이 질다고 늘 하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상이 맛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30년 습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서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들렀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렇다고 잠깐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 가자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은주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6개월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딸들에게 줄 것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은주가 집에 들렀습니다. 가방을 식탁에 두고 갔던 게 실수였습니다. 가방 안에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위암 말기가 뭐냐고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혼자 왜 이걸 감당했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를 안았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은주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와락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은주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언니랑 아빠는 아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너한테만 들켰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알려야 한다고,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언니하고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이라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큰딸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고 남편은 제가 아프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딸 앞에서 하겠습니까? 그냥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이라고 엄마 말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주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은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최고라고, 엄마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은주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냐고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행복이 뭔지 알기나 했었나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행복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큰딸은 저를 돈으로만 받고 저는 그저 버티기만 했다고. 은주가 울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땠는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요. 엄마를 위해 자기가 뭐든 하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이제는 은주가 자기 인생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밀이 들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은주가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 달을 볼 수 있을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몸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진통제를 2알씩 먹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 수 없었고 설거지를 하다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냐고요?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이제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고요. 이제 매일 와서 식당을 돕겠다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엄마 때문에 희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못 간다고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은주가 식당 일을 맡아주니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손님 응대는 은주가 하고 저는 주방에서 천천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명치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은주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남편과 큰딸 미경이 왔습니다. 은주가 연락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미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냐고,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경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냐고, 수술하면 되냐고,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하냐고요? 권리증은 정리했냐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가장 먼저 묻는 게 식당 이야기였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엄마가 아프신데 재산 이야기냐고 따졌습니다. 미경이 쏘아붙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엄마 돌아가시면 누가 식당을 맡냐고, 빚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자매가 병실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겠냐고요. 밥은 누가 하냐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죽어간다는데 걱정하는 건 밥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은주만 남았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 안 할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주 잘못이 아니라고,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는 집에 가서 짐을 싸오겠다고 했고 남편은 집에 가야 한다며 나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 30일, 이제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남은 건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제대로 애도하지 않고 큰딸은 재산만 걱정하고 남편은 밥 걱정만 하고 제 인생이 이것뿐이었나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바꿔줬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도 잘 돌아갈 겁니다.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익숙한 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도 권유받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침대에 새 시트를 깔고 꽃까지 사다 놨더군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천장을 이렇게 오래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주가 끼니 때마다 죽을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떠먹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만든 건데 먹지 못해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은주가 부축해줘야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느 날 오후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당 권리증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라고 미리 해두면 나중에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마가 살아계신데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엄마는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미리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매가 제 앞에서 싸웠습니다.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은주가 놀라 말렸습니다. 엄마, 서명하면 안 된다고 언니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펜을 건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미경은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갔습니다. 은주가 울었습니다. 왜 서명했냐고, 언니가 저러는데 왜 그냥 줬냐고 울며 물었습니다.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일군 식당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큰딸에게 그냥 넘겨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평생 가장 노릇했는데 뭘 더 하길 바라냐고 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장 노릇이요. 술 마시고 고함 지르는 게 가장 노릇인가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서러운 것도 참고, 외로운 것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저를 돈으로만 받고 남편은 저를 밥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걸, 아프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은주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들어와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잘못이 아니라고, 은주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평생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와 함께 잤습니다. 딸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을 떴습니다. 기적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죽기 직전에 잠깐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고,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이게 그 시간인가 봅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놀라 깼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쁜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사둔 원피스,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부축해줬습니다.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종로 골목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젊은 시절 다니던 양재학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재봉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쁜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일 이곳에 와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행복했습니다.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중매로 본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야 한다고, 홍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봉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큰딸을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을 팔았습니다. 꿈도 함께 팔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로만 살았다고, 한 번도 순자로 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다고. 은주가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은주를 낳아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됐습니다. 왜 제 꿈을 포기했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남편과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난 뭐였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한테 나는 뭐였냐고, 사랑한 적 있었냐고,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한 적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미경이 왔습니다. 식당 정리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명예 이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돈만 보고 살지 마라. 하지만 사랑은 해라. 엄마처럼 사랑은 해라. 미경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던 큰딸이, 차가운 척하던 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쁜 딸이어서 미안하다고, 엄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경이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이렇게 예쁜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가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에너지가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왔습니다. 매일 들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달라고 했습니다. 은주가 사진을 건네줬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23세 신부, 아직 세상을 몰랐던 어린 여자가 이 여자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힘들 거라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지만 버티라고,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에 조금은 따뜻할 거라고. 눈이 감겼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은주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팠던 몸이 편해졌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죠. 참 오래 버텼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사랑도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은주야, 미경아, 고마웠어.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진, 아직 주름이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철수는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한테 잘못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 식당 단골 할아버지들, 은주의 친구들이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3일장이 끝났습니다. 화장터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납골당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김순자, 1930년생 마이너스 1985년 사망. 55년의 생이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생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참고 버티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골목의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경이 권리증을 받았지만 식당을 계속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꽃집이 들어섰습니다. 은주가 연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잔의 꽃집. 어머니가 평생 좋아했지만 한 번도 선물 받지 못한 꽃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미, 백합, 카네이션, 국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달리 행복했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고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꽃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던 시절, 아직 세상에 짓눌리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바쳤습니다. 그날의 가장 예쁜 꽃을 골라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엄마 덕분에 행복하다고. 미경도 가끔 꽃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매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이 변했습니다. 돈만 보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권리증을 팔아서 받은 돈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은주에게 절반을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똑같이 사랑하셨으니 똑같이 나누자고. 은주는 그 돈으로 꽃집을 더 키웠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술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마셨던 술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리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바랐던 모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켰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철수는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이름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이제야 고백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들어줬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986년 봄이 왔습니다. 순잔의 꽃집 앞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주는 가게 앞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미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조카들이 은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도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등이 더 굽었지만 걸음은 똑바랐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꽃집 앞에 모였습니다. 은주가 어머니 사진을 내다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사진을 비쳤습니다.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하얀 백합을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흩날리며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가 보았다면 좋아했을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가 남긴 사랑이 가족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한 여자의 마음이, 그 사랑이 꽃이 되어 피어났습니다. 순잔의 꽃집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